네, 이동섭 작가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얘기를 좀. 네, 저도 정말 짧은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빠져들었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많이 접하셨는데 평상시에 좀 들었던 강의이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강의이신가요? 이건요? 늘 새로운 강의죠. 사실 선생님의 강의는 늘 새롭고 이제 저서로는 제가 또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는 이번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인 것 같아요. 즐겁게 들었고요. 저는 항상 이 선생님의 책이나 강의도 그렇지만 이 선생님의 관점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뭐 500년 전에 살다가 간 그런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실제 삶과 접목시켜서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게 제가 선생님의 강의나 책을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이 다빈치 강의를 들으면서도 선생님이 이번 책에서도 쓰셨지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간이지만 사실은 현대인에 가깝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다빈치가 신이나 어떤 종교를 이해했던 그 관점, 라이카 이야기도 또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참 흥미로웠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강연님이 잠깐 나왔던 그 브레이칠의 어떤 영웅 같은 거, 진정한 예술가는 그 시대가 아니라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알아본다, 인정한다 그런 얘기 살짝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더 이렇게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현 시대, 현대인으로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살았다라면은 현 시대에서 저희가 좀 더 공감하고 더 지켜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그러게요. 그거는 뭐 그분이 태어나 살아봐야 알 것 같은데 대체로는 다 당대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후대에도 인정을 받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몇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역사적으로 격변기에 위치한 사람들은 그 격변기 중에 과거를 살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미래를 살았던 사람들은 당대와는 불화할 수밖에 없죠. 다빈치도 내가 그냥 내 재능 갖고 돈 많이 벌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다빈치 그림이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되게 우아하고 세련돼서 궁정풍이나 귀족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초상화 하나 그려달라고 막 쩔쩔매고 막 따라붙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이제 기하학 공부해야 돼가지고요 바빠서 이만 하고 자기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생각에는 아니 저 천한 것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빙의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귀족 생각에는 아니 저 천한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고 돈도 내가 더 주겠다는데 왜 안 그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바빠서 좀 제가 이 기하학을 해야 돼서 그 처음에 안 믿어요. 어떻게 비즈니스적인 거에 대한 어떤 뛰어난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한 시기 몰입해서 돈을 쫙 번 다음에 돈을 안 번 게 아니라 때때로 그리고 돈 번 다음에 또 미완성에 그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뭐 이 정도면 됐어 해서 그만뒀는지 도저히 머리는 기대가 높은데 자기 실력이 안 되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전성기의 다빈치를 알기 때문에 초기작들을 보면서 전성기의 다빈치를 자꾸 대입시켜요. 근데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완성도가 떨어져요. 이상은 젊은 애들이 청춘이 그렇잖아요. 이상은 높고 실력은 대부분 그렇죠. 그런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태어났더라도 글쎄요. 그 요즘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확실한 것은 SNS 스타는 될 텐데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잘생겼던 사람이라 미모 책에 보면 다 당대의 기록을 보면 첫 구절이 다 그는 잘생기고 잘생기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뭐 계속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두 분 이제 서로 이제 잘 아는 이제 사이시고 요즘 오늘은 이제 코로나가 대세이기 때문에 코로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일상의 생활 같은 게 좀 많이 좀 바뀌신 게 있으시죠? 코로나 전과 후? 아무래도 이제 강연 같은 게 처음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많이 취소되고 이제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 유튜버가 된 느낌? 처음에 처음에 굉장히 몸은 편하잖아요. 안 가도 되니까 집에서 해도 되니까. 근데 혼자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 2시간씩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이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아, 벌써 또 금세 일주일 지나니까 뭐 혼자 챙겨 막 말하고 있더라고요. 할만하세요? 네, 할만하더라고요.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또. 네. 이게 왠지 잘 하실 것 같아요. 혼자서. 뭐 적응이 됐어요 이제. 아, 네네네. 그래, 이 작가님 어떻게? 네,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취소가 되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춥고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시상식 같은 것도 다 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 시상식까지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완전히 기계치고해서 줌 가입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 그런 아하. 거 자체도 너무 힘들었는데 네네. 이제는 뭐 이제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엔 저도 모니터만 보고 얘기한다는 게 뭔가 좀 낯설고 어색하고 이랬는데 이런 감각을 좀 여기에 적응시켜야지 어쩌겠냐 이런 네네.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아, 이제 좀 적응이 되어가고 네, 계신다. 많이 되어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강연 중에 왜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치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셨었는데, 근데 왜 이제 가격이라는 거 아까 그 다빈치가 그렸던 이제 그림 중에 그동안에 경매로 이제 팔렸던 것 중에 최고의 그 구세주라는 작품 5천 아까 200억 정도. 네. 네네. 네. 아, 그러면은 세금 빼고. 네. 세금 빼고. 예. 그러면은 경매로 나오진 않았지만 경매로 나온다 하면은 최고가는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보통 그렇게 추측을 네네. 하죠. 네. 정말 개인적인 사사로운 질문인데 그런 건 가치는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물론 부드럽고 잘 그린 건 알지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어떻게 한 30초짜리 답이 있고 한 3분짜리 답이 있는데 1분 30초 1분 정도. 정도. 예. 그냥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시네요. 네네네. 이 스캔들을 통해서 스타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스타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 모나리자도 일부의 학자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나리자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한번 도난 당한 적이 있어요. 루브르 미술관에서 이탈리아인이 그러네요. 네.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다빈치가. 네. 그러니까 저거 우리 건데 니네 가져가라고 왜 안 줘? 그렇죠. 뭐 가져갈 거야. 훔쳐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3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결국 반환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약간 스타가 돼요. 가치가 이제 좀 더 올라갔군요. 본의 그렇죠. 아니게. 왜냐하면 정말 속된 말로 만백성이 아는 그림이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까지 다빈치 작품 중에 제일 역사적으로 평가받았던 게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는 벽화여서 네. 이탈리아 밀라노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고 아니면 루브르에 있는 암굴의 성모 또 다른 그림들이 좀 더 우위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모나리자를 왜 훔쳐갔냐면 그 사람이 남자 코트에 넣기 적당한 사이즈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도난 방지 시스템이 없으니까 네. 이게 벽에서 내려가지고 코트에 넣고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한 3년 동안 매일 기사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뭐 요즘 말로 하면 수천 건 쏟아진 거죠. 누가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버렸군요. 쉽게 그때. 막 용의자로 막 피카소 이런 애들 불려오고 막 이랬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게 모나리자가 다빈치의 대표작이 되면서 다빈치에 대한 가치가 모나리자에 겹쳐지면서 이런 발전되었다. 이런 또 네네. 보는 분이 계시고 그림 자체만으로 가치적으로 봤을 봐도 때. 굉장히 성공적 그 단계 그가 노년까지 미완성작으로 본인을 생각했으니까 네. 정말 그렇게 매달릴 만큼 또 압도적인 또 깊이감을 가진 면도 있어요. 오. 네, 그 양쪽이 다 보면은 있는 거죠. 전문가 입장에 보면은 그런 게 이렇게 보이시나 보죠. 그래서 전문가 아닐까요? 네. 이 책을 보면 선생님이 중간중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시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을 몇 네. 작품 소개를 해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혹시 다빈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거나 그런 작품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해지는 게 다들 뭐 작품이 다 좋은데 특히 여성 초상화는 너무나 아름다운 게 많아요. 여성 초상화들은 최근에도 하나 또 발견이 됐는데 몇 년 전에 여성 초상화들은 특히나 다 좋고 아까 제가 강연 때 잠깐 나온 것 중에 오른발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후반부에 이렇게 발 데생한 거.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빈치가 모델을 구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 발을 이렇게 보다가 1번 발가락과 2, 3, 4, 5번 발가락의 크기가 이 비율이 왜 그렇지라고 생각해서 발을 스케치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비례를 맞춰보거든요. 그 데생에.
그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작은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런 과학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거죠. 큰 작품을 그릴 때나 작은 작품을 그릴 때나 어떻게 보면 일상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작품까지 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소품이지만 굉장히 이제 애착이 가더라고요. 네. 그 완성된 작품 말고도 이 책에는 데생이나 스케치도 네.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다빈치 혹은 살라이가 그린 것으로 약간 추정이 되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가지고 있고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케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너무 독특하다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어요. 네, 이제 책을 보면 그게 이제 동성애자일 것이다, 일 거다라고 하는 추측의 근거가 되는 작품 가운데 또 하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계시는 그런 인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야 그럼 그걸 갖다가 뛰어넘어서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의 단점을 갖다가 단점보다도 장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압도적인. 그럼 이게 약간 아까 서두에 저희가 작가님 모시기 전에 얘기했던 융합적인 인간 그런 거하고 약간 좀 맞아가는 건가요? 글쎄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결합과 융합이 좀 달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항상 난제가 그거잖아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이잖아요. 그러면 한 그릇을 반을 나눠서 짜장 넣고 짬뽕 넣은 거죠. 요거는 결합으로 보는 편이 맞죠. 결합이다. 그럼 붙여놨으니까 그냥. 융합이란 건 뭐냐면 발견을 통한 발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발명은 우리가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발명이죠. 발견은 이미 있는데 누구도 못 본 거를 본 거예요. 그게 발견이죠. 융합은 이 두 개가 붙은 건데 발견을 통해서 발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전화기고 카메라, 뭐 인터넷은 컴퓨터이잖아요. 데스크탑.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이 보이니까 결합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완전 새로운 기능인 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만들었죠. 그 순간 이게 융합의 디바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융합은 사실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정의에서는. 이게 학자들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적 사고냐, 그것은 그가 다양한 분야를 본인의 호기심을 쭉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독학은 누구도 못 이긴다고. 이 독학자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이 없으니까. 골프도 독학으로 배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도 독학으로 공부해서 이 독학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독학은 시작과 끝과 중간과 경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궁금함만 쫓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어떻게 저 분야를 다 했지라고 생각 들지만 그 사람은 여러 분야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질문 하나예요. 다빈치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해부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관상도 하고 그리고 인간은 왜 동물을 좋아할까? 그래, 동물 해부, 동물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를 융합형 인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가 그래, 난 융합형 인간이 되어야겠어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주 이해가 되는. 근데 독학이라 하셨지만은 파리 뭐 8대학도 가서 배우시고 말이 독학이지 그냥. 형 학교에 간다고 다 그 학교 교육을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학교, 특히 이제 프랑스라는 그 파리 8대학이라는 대학은 그 좋은 대학교에서 배우셔놓고선 그렇게 뭐 학교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또 뭐 근데 그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할 애들만 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어떻게 외국의 좋은 학교들이 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자유방임이죠. 근데 제가 공부를 쭉 하다가 막혀서 교수님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 엄청난 자료와 가르침을 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찾아가지 않으면 저한테 어떤 가르침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독학인 거고, 서양 뭐 예술 미학, 공연 미학 전공했지만 뭐 프랑스 역사, 역사 공부하고 이러면 좀 전공과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이 파리 미술관 역사로부터도 프랑스 혁명사를 뭐 몇 년 공부했고 지금은 르네상스사를 공부하는데요. 이런 게 사실
다빈치를 그러니까 다빈치 공부하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 있어가지고. 근데 재미는 있네요. 그렇죠, 재미는 네네. 있는데 힘은 들죠.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파리에서 사진, 네. 현대 무용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걸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셨고요. 네. 그리고 비디오 아트, 네. 공연 미학을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신 이유가 약간 그러면은 아까 다빈치 얘기할 때처럼 내가 융합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서 이렇게 유추해 보니 내가 융합사고 어떤 그런 인간형으로 좀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그거 할 때는 융합이라는 단어도 사실 몰랐어요. 네네. 2010년대였나요? 그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융합이란 단어가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어는 모르고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고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야 하나만 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네. 네. 뭔가 하나에 집중을 못하셔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얕게 여러 우물 파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요즘 시대에 맞는 인간형이라는 얘기세요? 젊은이들한테도 이걸 좀 표방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저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인간도 있다. 너무 그게 구박하지 마라. 참고해라. 네, 이렇게 살아도 사라진다. 뭐 이 정도죠. 이세라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약간 좀 그런 약간 그 다빈치도 보니까는 천재형 아니라고 하는데 보니까 천재네.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정색하고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네네. 이 사람이 이만큼 노력해서 이거밖에 못 그렸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빈치가 한 노력을 모르잖아요. 결과만 아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대표작 한두 개, 에피소드 한두 개만 알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 정도 노력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노력이에요. 와. 옛날 모차르트도 천재 대명사잖아요. 네. 걔도 그러면 안 되지. 그분도 진짜 엄청나게 노력해요. 근데 그 엄청난 노력의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력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천재야라고 하면 편하잖아요, 마음이. 왜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그냥 이만큼 해도 돼. 나랑은 달라. 다른 부류야. 네, 그냥 쟤네들이니까 그 노력은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나 뭐 유재석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엄청난 노력이 있잖아요. 그 노력을 우리가 조금 아니까 그 마음이 더 가는 거죠. 근데 왜 다빈치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 파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책에서도 그 자기 자신을 키워줄 도시가 따로 있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도시가 따로 있다 뭐 이런 구절이 여러 번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건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궁금증이지만 선생님에게 그런 도시는 혹시 어디일까요? 뭐 아무래도 파리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도쿄 로망스라는 책도 있고 파리 로망스라는 책도 있고 이제 어디예요? 본인에게 곳이? 굉장히 특별한 도시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 연애사를 이렇게 또 푸시는 거기까지 마시죠. 거기까지 마시죠. 네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네. 어디십니까? 저는 사실 경북 성주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참외 정도 아니면 이제 뭐 사드 이런 걸로 아실 텐데 거기서 태어나서 대구에 왔다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고 파리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도시의 차이를 좀 많이 느꼈나 봐요. 이 내가 어느 도시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완성이 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좀 외부에 크게 안 변하는 나이면 모르겠는데 젊은 시절부터 외국에 좀 다니다 보니까 그 도시가 주는 환경 DNA 그런 게 좀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걸 영향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만약 독일로 갔다 유학을 그러면 이렇게 다양을 못했겠죠. 그 나라의 분위기는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 근데 파리라는 곳이는 해봐, 뭐 해보라고 계속 약간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과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번 학기엔 사진학과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유럽 현대 사진사. 근데 다음 학기에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려고 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메일을 보냈더니 자기 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의할 거래요. 연극과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융합형 교수님이시네요. 왜냐하면 현대 사진을 이해하려면 연극을 알아야 되거든요. 무대를 알아야 돼요. 배우 연기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극도 받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아니까 좀 거침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굉장히 좋은 뭔가 문화적인 그런 교육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그 학제 간의 구분이 굉장히 좀 엄격하기도 하고 경계가 좀 분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안 맞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그렇겠죠. 분들 같으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좀 다양한 걸 왔다 갔다 해도 요즘은 또 그래도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네. 대학에 있어 보니까. 네. 네네. 그럼 이들의 작가님의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파리 쪽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근데 파리에 제가 한 11년 정도 살았었는데 몇 구역 쪽에 사셨어요? 네? 몇 구역 쪽에? 파리 몇 구역도 아시네요? 네. 15구 15구. 네. 아 예. 아세요? 예. 저 위치요? 아니 밑에 밑에. 네. 예. 사당 느낌. 네, 서울로 치면 사당. 아 그래. 근데 네. 그 파리 한 11년 살아보니까 결론은 네. 나는 독일로 갔어야 되나 봐였어요. 아 왜요? 왜요? 그 농담으로?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이 독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비유적으로 보면 파리가 갖고 있는 되게 장식적인 면이나 달달한 건 있어요. 마카롱 같이 예쁘고 장식적이고 달달한데 네. 이게 계속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호밀빵 같이 좀 이렇게 좀 두툼한 거. 그런 게 또 끌리는 것 같더라고요. 남성적인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서울로 왔더니 또 서울도 서울만의 또 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빈치 인생 수업이 이 다빈치 일생을 이제 따라서 배울 점이 이제 쭉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었었는데 다빈치의 뭐 불운 극복법 그리고 뭐 직업 선택법, 경쟁자 관리법, 또 실패 사용법 등 이 비법들 가운데서 비법이라고 적어있어요. 이 비법들 가운데서 작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라면은 어떤 거? 그래서 뭐 나름 다 인생의 구비마다 사람들마다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저는 그래도 그 약간 경쟁자 관리법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자 관리법? 이 책에서는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하고 라이벌 관계여서 그거 두 이야기를 썼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SNS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좀 마음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내가 이제 대면 사회 때는 요만큼 우리 마을 정도 여기서만 경쟁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아픈 거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배가 아픈 거잖아요. 네. 사촌 이상은 모르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여기 이 도시 나라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보면서 내가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좀 슬프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너무 내 일상이 초라하고 이렇게 돼서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사실 우울증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빈치도 사실 당시로 보면 진짜 국제적 스타였던 게 막 이 도시 저 도시 막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안쪽인가 하여튼 꽤 나이 차이가 나는 미켈란젤로와 약간 경쟁을 하게 돼요. 네네. 선배님이신가요? 그럼 미켈란젤로는? 아니 미켈란젤로가 어리죠. 더 어려요. 네. 근데 다빈치는 그래도 미켈란젤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림에서 그렇게 강한 남성적 아름다움이나 근육의 아름다움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자기가 배워요. 어허. 약간 둘이 사이는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도 그래 너의 그건 장점으로 인정한다. 와.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약간 열받는 것도 있고 마음 약간 상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 너 이거 잘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 걸 배우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부러워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부러움에서 끝내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르는 가시로 삼지 말고 그럴 바에는 이렇게 약간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에너지만 전환이 된다면. 와. 그래서 그런 어떤 게 다빈치한테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무시 많이 당했어요. 너 막 배운 것도 없고 뭐 집안도 그렇고 나 할 줄 아는 게 뭐 있고 막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미에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룬 게 없다는 등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타인과 비교로 좀 이렇게 상처 많이 받으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자기를 좀 더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네. 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융합형 인간에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더 탁월하게 발전시키는 거에다가 또 부족한 이런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같이 또 끌어오게 되면은 융합형 인간의 좀 최고봉이에요. 뭐 그러게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확답을 못 하겠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이 계속 되겠네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두 분께서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융합형 인간이라는 얘기를 이제 좀 제가 하고 있는데 좀 사석에서 만나보거나 좀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다 보면은 이 사람 약간 좀 그런 형이다.
좀 바람직한 요즘에 뭐 융화평이라는 인간에 좀 부합되는 분이다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글쎄요. 선생님이 답변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누가 있을까요? 제가 답하는 건가요? 네. 아니 우리 이세라 작가님 모셔놓고 너무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뭐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 얘기하면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희가 어떤 성향인지 최보성이나 이런 애 모르잖아요. 누구요? 최보성이나 뭐 이기훈 이런 모르시잖아요, 그죠? 한번 일단 모르니까 예. 좀 멀리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 중에 제가 저분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들었던 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 지금 너무 이렇게 네. 세계적 스타가 돼가지고 네. 좀 식상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분이 데뷔할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일단 헤어스타일도 좀 마음에 들고 혹시 따라서 비슷해요. 네. 그분도 베토벤 좋아하시나 네.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의 영화를 보시면 약간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그 프랑스 영화 잡지에서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라드 삑사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삑사리의 예술이 타이틀이었어요. 맞아요. 그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 말이. 근데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비주류 감성이잖아요. 약간 마이너 영화 같고. 그런데 그걸 되게 장르 영화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살인의 추억이나 이런 영화 보면 송강호 캐릭터는 왠지 메인 주류 영화에는 못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되게 주류 영화로 잘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대중 영화로. 그러니까 그분은 좀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를 좀 자기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이상이라는 소설가가 했던 부채꼴 인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작가님이 사고방식을 이렇게 듣고 있느라니까 벌써 생각이 평소에 좀 편협해 있었다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이제 좀 살면서 양지만 걸으셔서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그늘도 치고 그림자도 많이 밟고 이러면 좀 생각이.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좀 염두에 두거나 뭐 그런 분도. 저는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분이요? 왜 최근에도 약간 논란이 됐던 그 기사가 이제 몇 개 나왔었는데. 가수 솔비 씨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이 이제 미술 활동을 작가로 데뷔를 하시고 또 뭐 서울 옥션, K 옥션 막 이런 곳에 작품을 출품하시기도 하시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이제 자기가 근데 한마디로 근본이 없다라는 걸로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던 약간 이런 일화를 이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분이 SNS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이제 그분의 그림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가수를 하다가 보통은 뭐 이제 비슷한 연예계 활동, 연기를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수순이라면 이분은 전혀 약간 그 예상하지 못하게 미술 작가로 데뷔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놓고 이제 평가들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직도 어떤 미술이나 예술의 영역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문턱이 높구나. 그러니까 너가 뭐를 알아서 이거 작가야. 너는 뭐 작가가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시선이 있다라는 걸 이제 솔비 씨가 밝힌 건데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예전만 해도 저희 뭐 배우가 노래하게 되면은 야 가수도 아닌지 또 가수가 연기하면 가수가 연기하니까는 연기가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미술관을 가거나 제가 좀 예술 작품 같은 걸 이렇게 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인지 어떤 건지 참 이제 구분하기도 힘들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인데 좀 편안하게 예술을 좀 즐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두 분이 좀 제안하실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좀 있다면은요?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그죠? 제가요? 선생님? 뭐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쓸 때도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굉장히 또 깊게 많이 했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쓰자. 나한테 미술이 어떤 건지를 쓰자.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책이 저의 첫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미술을 바라보는 사람이 보는 작품, 작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저의 첫 책이에요. 근데 제가 책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미술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권위, 기존의 권위나 어떤 기존의 해석,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권위나 해석에 너무 많이 기죽지 않는 자세가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기존에 뭐 이 작가를 혹은 이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근데 뭐 그건 거고, 뭐 나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예술 감상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랄까요? 보기도 전에 약간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위축이 별로 안 되고 뭐 음악을 들을 때, 대중음악을 들을 때도 별로 그런 위축이 안 되잖아요. 듣고 내 취향이 아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BTS가 지금 이렇게 인기 많아도 야 나는 그 트로트가 좋아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에게 솔직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미술에 대해서만 약간 좀 주눅이 드신 것 같은데 사실 그림을 일반인들이 감상하시는 거지 이 감상을 지식을 확인하는 걸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걸 이 그림 앞에서 토로하고 남한테 잘난 척, 물론 잘난 척 하고 싶죠. 많이 알면. 근데 그걸 그림 감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그림 감상이 아니고 감상은 대체로 이 낯선 사람을 처음 볼 때 첫인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의 느낌? 네. 봤는데 대신 이제 첫인상 볼 때 외모만 보는 사람도 있고 학벌 따진 사람이 있고 뭐 패션 센스 따진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굴 크기 보는 사람도 있고요. 왜 나보고 얘기하지? 근데 그 그림을 볼 때 대신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요? 왜냐하면 그 식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공들여서 그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좀 자세히 보고 한번 이 사람은 왜 그렸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정답은 없거든요. 그 유명한 말이 창작자는 창작이 완성되는 순간 끝나요. 그 사람한테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을 샀을 때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대로 안 쓴다고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냥 어차피 나는 뭐 전화만 쓸 거야. 그런데 가끔 이게 필요해 라고 쓴 사람이 있고 정말 이걸 잘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 지식이 필요한 그림이 있고 지식이 필요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리를 기준으로 보면 루브르 미술관 가실 거면 유럽사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 아셔야 가서 그림이 보여요.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얘기시죠? 아니면 아예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아무 맥락이 안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알고 보는 그림이거든요. 알고 보는 그림이고 차라리 현대 미술이 더 좋아요. 현대 미술은 보고 느끼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바로요? 내가 보고 잭슨 폴록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50년대 중후반의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여기에는 화가의 드리핑 기법이 들어.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봤는데 뭔가 어제 들었던 나의 그 격렬한 락 음악이 떠오른다. 그러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미술 하니까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요즘 혹시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현대미술 작가가 혹시 있을까요? 현대미술 작가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제 이런 걸 직업으로 삼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다 유명해서 그 명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를 아예 모르시면 그림을 볼 때 자기 눈으로 감상할 수 있지. 빈센트 반 고흐의 자살했니 뭐 어쩌니 이걸 알면 그림이 잘 감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 그렇죠. 방해가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그림을 보고 감동받은 경우가 그 사이트 홈블리라는 추상화가가 있어요. 그 사이트 홈블리라는 화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라 작가님 책에도 있던데 그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도 너무 좋죠. 그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전시 방식과 이런 걸 다 총합적으로 볼 때 그런 현대 예술 작가들은 그렇게 알고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학자잖아요. 독학자들은 관심 없으면 진짜 하나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겠죠. 저는 렘브란트도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래서 현대미술 같은 경우도 잘 몰라요. 학교에서 배우면 기본 배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기본도 몰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만나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책 얘기를 잠깐 이제 꺼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신간 나를 사랑하고 싶은 나에게를 이제 출간하셨는데 예술가들의 삶에서 용기를 얻고 또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술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또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작가님께서 이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야, 어렵네요. 야, 이거 말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말 잘 못할 수 있을 거니까 세라 작가님부터 하실래요? 그냥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미술관에서 이제 맨 얼굴이 된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 현대인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그걸 뭐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현대 사회의 속성이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런 가면, 저 사람 만날 때는 저런 가면 써서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약간 지킬과 하이드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은 그렇게 잘 된다 하더라도 오롯이 내가 나를 이렇게 마주할 어떤 용기 아니면 뭐 기회 이런 걸 얻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한테는 또 내 바닥을 다 보여주면 또 다음 만날 때 좀 어색하고 민망하고 네. 괜히 술 사야 될 것 같고 네. 그러자니 모르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카운셀러나 이런 분들한테 가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창작자의 자기 고민이랄까요? 자기 생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어느 시기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쭉 그림을 보시다가 뭔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그림들은 있어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림을 결국 이렇게 다루고 살게 된 것도 그런 살면서 그 한 몇 점의 그림들이 저한테 그런 어떤 큰 벼락 같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벼락이 덮치듯이 이렇게 확 그림이 저를 확 껴안은 느낌 이런 걸 몇 번 있어요. 근데 사실 한 수십만 점 봤는데 몇 번이니까 이 타율로 따지면 정말 비참한 타율이죠. 이게 진짜 한 10,000점 봐서 한 번? 뭐 2번 이 정도니까 너무 많아도 이상한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네.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렇게 네,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이 몇 번의 경험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 감동을 준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술 작품으로 좀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사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그게 뭐 오역된 표현이긴 한데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술 작품이 나한테 쓸모가 있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이 오래 간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한 예술 작품도 보고 접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술이 일상의 좀 친구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독서도 그렇고 미술 작품을 보는 것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 될 때에만 더 의미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뭐 어떤 그림이든 뭐 조각이든 영화든 책이든 내 삶과 연관시켜서 내 삶의 이 작품이 어떻게 다가왔고 왜 좋았고 결국은 이런 맥락을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오는 기쁨이 큰 것 같고, 그래서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거 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은 예술이나 미술을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결국 그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거,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래서 미술관이나 음악당이 최종 종착지가 되면 항상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보고 좋고 음악당에서 음악을 듣고 좋으면 사실은 그건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인상파 그림 보고 되게 그림이 예쁘고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벚꽃이 필 때 벚꽃이 너무 아름답고 개나리가 필 때 개나리가 아름답고 낙엽이 지면 낙엽이 아름답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봐야지만 계속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그림을 통해서 이 화가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내가 배우면 그냥 일상의 어떤 풍경들을 되게 평범하게 봤던 풍경이 네. 굉장히 특별하게 느끼는 경험이 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셨던 그 강연 중에서 보통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가구가 과학이 그 침대가 과학인 줄 알았는데 그림이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고요. 네네. 자, 두 분과의 시간이 이렇게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소감 한 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또 어떤 방송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술과 예술의 즐거움을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또 요즘은 이제 한 내년 한 여름까지 이제 평화방송에서 바이블 갤러리라는 성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라디오 아닌 TV. 네네, 텔레비전에서. 네네네. 그래서 또 그것도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신경쓰겠습니다. PBC 평화방송. 네. 네네네. 뭐 저는 이제 살았던 대로 쭉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책 쓰고 강의하고 이렇게 살고. 올해 사실 이런 코로나로 사람들 말들이 내년에 일상이 복귀가 되기를 일단은 바라고요. 그 예전처럼. 앞에 전문가가 왔다 하셨는데요. 내년까지 쉽지 않겠대요. 정말요? 그런 네네. 기대로 일단 살아보자고요. 일단 기대를 하도록 하죠. 그렇게 일상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럴 때 마음이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피해서 함께 어우러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해둔 책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걸 좀 쉬었다가 이제 내년 초부터는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집필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두 분을 만나서 또 다빈치와 또 예술을 통해 융합형 인재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도서 다빈치 인생 수업에서 우리 작가님께서 발췌한 몇 구절을 좀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구절을 읽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이 책을 보시면 다빈치 이야기와 그리고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맞게 메시지를 좀 끌어당긴 이야기들이 책 말미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두 곳 정도 읽어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조건으로 태어나 성장한다. 인생은 불공평하게 시작되지만 자신이 갖지 못한 것과 불리한 처지를 장점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레오나르도는 출생의 어둠을 스스로 물리치며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는 유명인이 되었다. 비주류로 태어나 비주류의 공간들을 거치며 갖게 된 창조성으로 그는 주류의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탓하지 않고 가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성취였다. 이거랑요. 좋네요. 좀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레오나르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완전 무결한 천재여서가 아니다. 그는 많은 약점과 단점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자신을 탓하거나 체념하며 살지 않았다. 부족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노력했고 원하는 일을 평생 지속했기에 마침내 남들은 가지 못한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일상이 쌓여 일생이 된다. 매일의 사소한 일을 꾸준히 하는 자가 일생의 업적을 만들어낸다. 좋습니다. 네. 작가님의 육성으로 직접 듣고 있노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 와닿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두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잠시 후 4시부터 최은규 음악평론가님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잠시 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